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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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네, 장동건 주연의 영화 우는 남자가 얼마 전에 개봉했죠. 잔뜩 폼만 잡는 총격 액션의 향연을 보여주는 가운데 괜히 드라마를 비틀어 놔서 이 얘기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흥행 참패했습니다. 장진 감독이 연출하고 차승원이 형사로 나오는 영화죠. 하이힐을 어떻습니까? 거친 마초 액션과 주인공의 성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꽤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뿐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잘 맞물리지 못하고 얘기가 헐겁게 흘러가죠. 역시 흥행 참패했습니다. 또 최근에 개봉한 영화 황제를 위하여 감독이 감당 못하고 만든 6시간짜리 영화를 학업에 뜻이 없는 조연출이 대충 칼질과 섹스 장면 위주로 1시간 40분짜리로 짜깁기 한 하이라이트 버전 같죠? 당연히 또 흥행 참패했습니다. 네, 요즘 계속 잇따르고 있는 한국 액션 누아르. 하지만 작품성은 정말 하나같이 거지 같습니다. 그러니 흥행도 잘 될 리가 없죠. 왜 이렇게 못 만든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한국 영화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네, 오늘 최강의 영화 시기순 요즘 잇따라 흥행 참패한 3편의 거지 같은 한국 영화에 대한 혹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칭찬할 영화가 고픈 요즘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순서 문을 엽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극장과 흥행추이 알아보는 비하인드 박스 오피스로 출발하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지난 주말 흥행순위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봅니다. 네, 5위는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로 옮긴 스웨덴 영화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원작이 꽤 팔렸다고 하는데요. 개봉 첫 주말 11만 명 모으면서 선전했습니다. 4위는 이민기 주연의 못 만든 누아르 영화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개봉 첫 주 3위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는데 그나마 한 계단 미끄러졌네요. 개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누계 관객은 52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3위는 지난 주말 새로 개봉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미녀와 야수입니다. 첫 주말 20만 명을 모았습니다. 앞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도 그렇지만 요즘 유럽산 영화가 극장가에서 쏠쏠하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죽을 쓰고 있는 틈새를 유럽 영화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반갑네요. 극장가가 다양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2위는 이선균 주연의 영화 끝까지 간답니다. 정말 끝까지 가고 있네요.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그나마 유일하게 롱런 흥행하고 있습니다. 개봉 4주차인 지난 주말까지 2위를 지켰고요. 누계 관객은 269만 명입니다. 자, 1위. 역시나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SF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엣지 있는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재미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데다 생각할 거리까지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3주 연속 1위, 누계 관객 4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일주일 만에 돌아온 최광의 영화 시계기시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네요. 상반기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 영화들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쓴소리 좀 했습니다. 제스민 혁명님, 크크, 거지 같습니다. 뽀머슴. 오케이 마리님, 오늘도 오셨네요. 출첵, 이렇게 써주셨고요. 바람이 되어님, 크크크, 거지 같은 한국 영화, 크크크. 가디언님, 크크, 거지 같은. 네. 차고 크크만 쓰시네. 흐흐는 안 쓰시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67조님, 우는 남자, 황제를 위하여. 너무 잔인해요. 흥행참. 저는 뭐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가 넘었다 그래서 뭐 대단히 뭐 기뻐하거나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됩니다. 지금 한국 영화가 얼마나 죽을 수 있는지요. 지금 점유율이 30% 안팎으로 지금 뚝 떨어졌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 웬만한 영화들 배급 막 와이드 릴리스 해가지고 막 1000개 가까이 그렇게 스크린 수를 잡고 뭐 마케팅 물량 뭐 쏟아붓고 하면 대충 관객들이 낚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일종의 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역할을 했었던 거죠. 후진 영화 가지고 계속 관객들을 낚으니까 이제 관객들이 안 속는 거예요. 점점점. 야, 저거 뭐 별거 없을 것 같다. 야, 저거 우는 남자 뭐 남자가 왜 울어? 뭐 때문에 우는데? 뭐 이런 거. 하이힐? 뭐 제목이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차승원이 뭘 한다는 거야? 뭐가 안 다가오잖아. 황제를 위하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획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이 관객들한테 뭔가 이렇게 탁 던져주는 그런 게 없어요. 최근 보면 특히나 그 액션 노아르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홍콩 영화의 세례를 많이 받은, 특히 뭐 우는 남자의 이정범 감독이 그런 분이죠. 뭐 영웅 본색이라든가 첩혈 쌍웅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흔적이 역력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들 영화에 대한 어떤 뭐 존경심, 또 그런 영화들의 에너지를 좀 자기 영화에서 좀 재현해보고자 하는 욕심들을 영화 속에서 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때 영웅본색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은요, 그냥 잔인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 잔인한 액션이 붙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뭐, 대부 같은 영화 보세요. 대부도 한편으로는 좀 잔인해요. 예, 거기 뭐 잘린 목을 누군가의 침대 위에다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약간은 그 잔혹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가 왜 걸작이겠어요? 알맹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화 감독들은 도대체 무슨 알맹이를 관객들한테 더 얘기해주고 싶은가? 이걸 좀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를 잘 없는 것 같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극적인 장면 이런 것들 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뭐 폼사 그런 영화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뭐 관객들 대충 낚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창작자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이게 또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면 돈 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사들, 메이저 배급사라고 하죠.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 애들이 영화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요, 꼭 아는 체를 해요. 예, 이런 건 들어가줘야 관객이 들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은 좀 웃겨주고 뒷부분은 좀 울려줘야 관객이 들지 않겠습니까? 몇 개 그 통계 내가지고요, 흥행한 영화들 통계 내가지고 그 통계 누가 못 냅니까? 그 영화들의 흥행 코드들을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말을 들어야죠. 왜냐? 안 들으면 투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유치하고 영화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의 개입이 한국 영화를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참, 돈만 대라 이거예요. 그리고 돈 될 때 좀 되는 영화에 대라 이거예요. 되는 영화에 대고 나머지는 창작자한테 맡겨놔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맨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개판 5분 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휴,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도 이곳 국민카페에서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지금 한 7, 8명 정도 지금 와 계신데요. 여기 국민카페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일하시는 여성분이 계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남성 청취자분들 국민카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공개 생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자꾸 안 오니까 제가 좀 저도 미끼를 하나 던져야겠어요. 다음 주부터요. 최강의 영화 시획기 공개 생방송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제가 번개, 예, 방송 끝내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번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대신 회비는 가져오셔야 돼요. 술값은 제가 못 쏩니다. 여기 출연자가 워낙 짜서 여러분을 이렇게 저녁이나 술을 사드릴 형편은 못 되고, 여러분들이 회비 10,000원씩 가져오시면 네, 방송 끝내고 여러분과 함께 네, 소맥 말아서 한 잔씩 쫙 돌리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오고 싶으시죠? 섞지 말고 흔들어. 네, 요즘 라스 폰트레의 영화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작품이 화제죠. 배우들이 뭐 실제 정사를 했네 안 했네 뭐 관객들 사이에서 말들 무성한데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한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실제로 했으면 포르노고 안 했으면 영화인가요? 굳이 뭐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오럴 섹스 장면 같은 건 배우들이 직접 했고요. 삽입 섹스는 대역 배우를 썼다고 하죠. 영화 엔딩 크레딧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전문 배우들은 실제 삽입 섹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영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연스레 흔히 우리가 배드신이라고 부르는 그 영화 속의 섹스 장면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섞지 말고 흔들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어차피 연기는 다 가짜 아니야? 나도 한때 배우가 꿈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가시죠. 당신 연기가 뭔지는 알아? 과연 몰라 시켜. 아니, 이거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 이거 영화야! 네, 어떤 영화인지 기억나세요? 네, 지난 2008년에 흥행도 꽤 성공하고 평당과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낸 영화죠. 영화는 영화다라는 작품입니다. 얼떨결에 영화에 출연하게 된 이강패라는 깡패하고 또 깡패를 방불케 하는 영화 배우죠. 강주환 씨가 연기한 장수타, 이 두 사람의 자존심 건 대결 구도, 이걸 흥미롭게 펼쳐낸 영화였죠. 영화 중에 이강패가 영화 속 그 영화 촬영장에서 여주인공을 성폭행하려는 씬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아마추어 치고는 연기가 정말 리얼합니다. 여배우의 리액션도 실감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강패는 실제로 여주인공을 성폭행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 촬영장의 분위기가 뜨악해지죠. 뭐 황당하긴 합니다만 충무로에는 실제로 이거하고 비슷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90년대에 한 영화 촬영장에서요. 당시 꽤 잘 나가던 남자 배우가 여배우하고의 배드신 도중에 실연, 그러니까 실제 정사죠. 네, 실제 정사를 펼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 여배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도 뭐 아연실색했으면 물론이겠죠. 전해진 바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인공은 여배우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야, 유럽의 배우들은 말이야, 배드신 때 다 실제로 해. 그게 관객과 영화에 대한 예의야. 예.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네, 장자크 베넥스의 걸작 멜로죠. 베티 블루라는 작품, 1986년작인데 여기서 남녀 주인공이었던 장 위그 앙글라드 그리고 베아트리체 달, 이 두 배우가 실제 정사를 펼쳤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뭐 비단 유럽 영화뿐만 아닙니다. 그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일본 영화죠. 감각의 제국이라는 작품에서도 두 남녀 배우의 성기가 버젓이 노출되고요. 실제 정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화를 외설적 포르노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베티 블루나 감각의 제국 모두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으로 추앙받고 있죠. 이런 마당에 배우로서의 직업적인 소명의식이 넘쳐났던 앞서 말씀드린 그 남배우가 여배우에게 실제로 하자! 이렇게 요구했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용감했던 배우와 그의 상대역이 한국인이었다는 게 불행이라면 불행입니다. 실연을 시도하려 했던 배우야 남자니까 그렇다 쳐도요. 한국에서 여배우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에게 배드신은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높은 요소라는 걸 간과했던 것이죠. 실제로 해피엔드에서 첫 장면부터 당시 신인이었던 주진모와 상당한 수위의 배드신을 선보인 바 있는 배우죠. 전도연이 의외 각종 CF 섭외에서 찬밥 배우로 전락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만큼 영화 속의 노출과 배드신은 여성에게 은연중에 정숙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표면적인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물론 당시에 전도연이 선보였던 배드신은 이후로도 좀처럼 그 정도 수위의 정사 장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접속이라든가 약속, 내 마음의 풍금 이런 말랑말랑한 멜로 영화로 인기가도에 접어든 전도연의 이 선택에 존경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죠. 밀양으로 깐장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전도연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된 연기파 여배우였던 셈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전도연의 도전이 이후에 많은 스타급 여배우들에게 과감한 노출과 배드신을 향한 길을 열어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도연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편견 어린 시선을 연기력이라는 뚝심으로 돌파했지만 여배우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모순된 시선은 정면 돌파할 만큼 배포 있는 여배우들이 드물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수위 높은 배드신은 그렇게 해서라도 세간의 주목을 받아서 뜨고자 하는 신인급 여배우들이나 추락하는 인기를 다시 고추 세우기 위해 계기가 필요한 이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물론 이른바 스타급 여배우들이 필요한 노출을 아죽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는 수준까지만이죠. 이를테면 무방비 도시의 손예진,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수혜, 내 사랑 내 곁에의 하지원, 이런 배우들이 언론들이 과감하다고 말하는 게 과장된 호들갑이라고 냉소할 정도까지만 보여줬습니다. 이를테면 2001년작인 오리지널 신의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몬스터볼의 할리베리, 또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영화의 모니카 벨루치, 심지어 부록을 넘긴 나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누드를 선보였던 인더컷의 맥라이언 등 이 서양 스타급 배우들이 노출과 배드신이 필요한 영화에서 얼마나 과감해진지를 얘기하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따지는 것, 앞서 실현을 요구했던 배우와 마찬가지로 이 번지수가 틀린 항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영화는 사회의 거울이죠. 에로스와 포르노를 혼동하고 앞에선 손가락질하고 뒤에선 음미하고 수면 위에선 에헴하고 물밑에선 욕정의 배설구를 찾는 위선적인 성문화가 여전한 이상 여배우들은 늘 몸을 사릴 겁니다. 물론 전도연처럼 아주 드물게 나오는 개척자적인 여배우라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에 새로 간판을 내거는 신작들을 안내해드리는 개봉작 두루치기입니다. 보나마나 많은 분들이 트랜스포머 속편으로 몰려갈 게 뻔한 이번 주, 여기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건 시간 낭비죠. 영화 쉐이킷은 다른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볼륨 업! 백화점 명품 코너나 공항 면세점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이름이죠.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브생 로랑이라는 영화, 프랑스 영화인데요. 이번 주에 간판을 내겁니다. 이브생 로랑은 알제리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고요.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이자 유명 디자이너인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였죠.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약혼의 나이 때부터 전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동성애자이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조울증을 앓기도 했다는군요. 영화 이브생 로랑은 이렇게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굴곡진 삶을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브생 로랑과 그의 동업자이자 동성 애인이기도 했던 피에로 베르자와의 관계, 그리고 명성과 화려함 이면에 놓인 동성애자로서의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패션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보실 만한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한 천재의 삶을 재현하고 있을 뿐 영화적인 흥미도를 따진다면 약간은 밋밋합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6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주말 관람료 9,000원 기준에 8,000원 매기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개봉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펼치는 군상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답니다. 지난주에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가 스튜디오에 나왔었죠. 약간 후미진 곳에 위치해서 손님도 뜸한 한 편의점, 이곳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합니다. 대학생, 자퇴생, 인디 뮤지션, 동성애자, 탈북자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물들의 면면도 아주 다양하죠. 다짜고짜 편의점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더위를 식히는 젊은 여자라든가 알다가도 모를 철학적인 사설을 들어놓는 젊은이 등 손님들의 행태도 제각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영난에 시달리는 편의점 사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들들 볶고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편의점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영화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는 올해 29의 비교적 젊은 감독 김경묵이 연출을 맡고요. 독립영화계에서 걸쭉한 연기를 선보여온 꽤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하는데요.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약자와 소수자를 얕잡아보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맵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개성 넘치는 연출, 배우들의 독특한 연기가 블랙 코미디적인 재미를 안겨주고 있는 작품을 합작해냈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만원입니다.
자웅동체. 저 달팽이는 그러면 막 혼자 사나? 소리 가너. 왜? 너 있어? 애 그렇게 쉽게 안 생겨. CSI 같은 거예요. 조명이 환하고 스테인리스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쭈루룩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느낌. 당연히 숨기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나 바보 샀지? 왜 그동안 피임 열심히 안 했을까? 왜 걔네들은 임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내가 피임약 먹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때 나를 사랑해주고 싶어서 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시네톡톡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고편, 바로 이번 주 개봉하는 문제적 다큐멘터리. 자, 이제 댄스타임의 예고편 되겠습니다. 예고편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바로 낙태, 여성의 낙태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바로 자, 이제 댄스타임의 연출을 맡으신 조세영 감독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상태가 좀 메롱이시죠? 예. 상태 안 좋네요. 얼굴도 지금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감기 걸리셨어요? 예, 감기가 점점 심해지네요. 아니, 오늘 예. 사실 개봉날인데, 예. 호사다마라고, 지금, 자, 이제 댄스타임이 감독님의 데뷔작 아니세요? 데뷔작은 아니고. 연출 데뷔작 아닙니까? 네, 장편 연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럼 예. 그 이전 작품이 뭐가 있었죠? 이전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였고요. 예. 그 제목이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라는.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예. 몇 년도에 나온 작품이었나요? 그 작품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네. 한 2009년 6월에 처음 상영했죠. 그러시군요. 춤추는 숲이라는 영화에서는 또 촬영을 담당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그건 이제 다른 감독님 영화죠? 예, 제가 메인 촬영은 아니고 그냥 몇 번 도와드렸는데. 도와주고. 예. 그러다니까 크레딧이 올라갔군요. 네. 네. 자, 이제 댄스 타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네요. 일단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제작을 하셨고, 보니까 제가 이제 웬만한 보도자료들은 다 받아보는데, 이 영화에 관련돼서는 이 보도자료도 안 오고, 이게 도대체 영화를 알리려고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렇게 보니까, 이 영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직접 다 이렇게, 발로 뛰면서 홍보 활동도 하시고, 또 배급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작 단계부터, 이 영화는 단순히 일반적인 상업영화 개봉의 형태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안적 개봉 형태의 개봉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개봉 방식, 그러니까 그런 좀 다른 형태의 상영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배급사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초반부터 그런데 좀 열려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배급도 가려고 상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제작팀이 이후에 이제 배급 프로듀서님도 따로 영입을 하게 된 거고, 저희의 이런 뜻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배급사들을 좀 컨택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를테면 인디 영화 전문 배급사인 인디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키노라든가, 이런 배급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어떤 배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배급사 키노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배급사는 지금 신생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작품인 거예요. 배급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인디스토리나 이제 시네마달 같은 다른 배급사들도 좋긴 한데 워낙에 라인업들이 다 차 있기도 하고 좀 이제 다른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진행하기에는 좀 저희 작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나 이 작품이 사실 또 낙태 얘기다 보니 좀 이렇게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홍보나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중적으로도 이게 사람들이 이 주제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생 배급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좀 저돌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화 소개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상영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보고 싶어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게 귀찮은 건지, 좀 발품 팔기도, 아무튼 그 스크린 수가 적게 되면은, 일단 접근성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얘기 들어서 솔깃해도, 어디서 하지? 하고 찾아보면, 저기서 멀리서 하고 그러면은, 애써서 또 거기까지 또 찾아가서 보기가 좀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열성을 부려가지고, 정말 영화를 애써 발품을 파서 보는 그런 관객들이 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아무튼 이제 댄스타임 같은 영화는 제가 본 그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특히나 여성 관객분들이라면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꼭 한번 보셔야 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세현 감독님이 앞서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과 관련된 또 작품도 하셨고,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여성의 낙태 문제에 대한 그 화두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현 감독님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네. 근데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이제 저희 제작팀에서 네네. 저한테 이제 언니는 왜 그런 주제만 만들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네.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성폭력이나 낙태의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성폭력 자체만을 얘기하고 싶다거나 낙태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왜 그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고통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잘 살 수 없는지 지금도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 기저에는 네네. 그 고통과 사람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었던 거고, 네네. 제가 그 얘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네. 저도 여성이기도 하고, 네. 저의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활동했던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 자주 만났던 분들이 그런 이제 여성단체나 관련 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심도 있게 더 접근할 수도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여성의 몸으로, 네네. 여성의 몸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 분명히 그렇겠죠. 자연스러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는 낙태인데 제목은 이제 댄스 타임. 뭔가 언뜻 보면 내용과 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생뚱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제목이에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제목일까요?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 본 마더 있잖아요. 네네네. 마더의 그 마지막 그 버스 장면,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 춤추는 예, 어머니들이 예. 그 장면이 또 저 되게 어떤 그 여자들이 그 살아왔던 그 몸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바늘이었나?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고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 김혜자 씨 모습 보면서, 이 낙태 얘기를 풀 때, 춤이랑 연관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낙태를 계속 해왔었고, 우리 어머니들도 뭐 9번, 10번씩 그 영화에 등장하듯이 그렇게 해오고, 요즘은 이제 여성들에게 그렇게 낙태를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뭐 다른 식의 이데올로기들로 몸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 몸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에 대한 바램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자유를 네. 상징하는 거군요. 여기서 댄스 타임이라고. 네, 예, 그렇죠. 네.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예, 뭐 그런 예. 의미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장면에서 그 뭐 시골로 보이는 어떤 그 축제 현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오프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다양한 그 낙태 체험자들의 인터뷰가 등장을 하는데, 영화가 처음에 블러 처리가 돼서, 끝까지 저렇게 가려나 보다. 아무래도 좀 저분들 얼굴 공개하는 게 좀, 꺼림칙하겠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하면서 얼굴이 다 공개가 돼버려요. 예.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 감동을 받았다면 감독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의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겠죠? 예. 네. 저분들이 다 얼굴을 공개하면서 나오는구나. 근데, 예. 전 그 정도까지의 반응일 줄은 몰랐는데, 예. 다들, 예. 네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것 자체가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용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좀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 영화 속에서 낙태 체험을 말씀하시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꾸역꾸역 그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좀 고통스럽다는 듯한 느낌으로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 울먹이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섭외하셨는지 좀 과정을 좀 듣고 싶네요. 처음에 이제 사전 취재 과정에서는, 제 주변 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취재를 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고백하듯이 네. 반말로 또 말씀하시죠. 예리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뭐 이제 좀 여름 같은 때 정자에 할머니들 앉아 계시고 이러면 그때 말 걸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영화에 등장하신 분들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시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중심으로 사전 취재를 하다가 좀 저희는 이 영화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드러나길 바랬었고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우리 주변인들이 아닌 좀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만나야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웹자보를 만들었어요. 예, 그 되게 직설적으로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웹자보로 초대장을 이제 뿌린 거죠. 그거를 저희 영화의 기획 의도를 설명을 한 다음에 낙태를 경험한 남성, 여성 중에 목소리만 나올 수 있는 분, 혹은 모자이크로 나올 수 있는 분, 혹은 뭐 얼굴이 다 드러나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웹자보와 인쇄물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배치를 했고요. 대부분 저희 글은 삭제되거나, 인쇄물들은 뭐 대부분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거기 어디에서는 뭐 하는 애들이냐,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 글이 올라갔을 때 삭제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막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그 야동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홍보성 글과 별반 다르게 취급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독님의 지인들도 계시고 또 직접 자원하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그 직접 자원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내가 이거 인터뷰에 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물론 영화 속에서 그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저의 주변 지인이나 그 웹자보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나
저희가 설득하진 않았어요. 주변 지인은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기 힘들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기 힘든. 근데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아는 주변 지인이, 그래? 그럼 너 나 인터뷰 할래? 이렇게 먼저 말을 건다던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남자 입장이니까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낙태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뭐랄까 그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애써서 또 영화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마음먹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어떤 것일까요? 감독님이 직접 취재를 하시면서 뭐라고 느끼셨어요? 제가 이 출연자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여러 명의 여성분들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인터뷰인 한 40-50명 가까이 돼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인터뷰해서 녹음으로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숙제이자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외면할 것인가, 한번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라는 어떤 자기 삶의 과제 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보고 친구에게도 얘기해봤는데 왠지 이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 또한 존재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화의 형식으로 많은 분들을 불러들인 건 맞지만 그 분들이 저를 원하고 있었던 면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점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그분들의 어떤 개인사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영화가 낙태라고 하는 화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담론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특히나 2009년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한 그런 판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합헌 판결이 나왔죠. 낙태 금지가 합헌이다. 그러니까 인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금지는 합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 영화 속에서는 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 낙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영화가 특별히 어떤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낙태를 이해하자. 낙태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낙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 이것들을 좀 뭐랄까 균형 있게 좀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감독님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낙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건네고 싶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낙태라는 게 임신, 낙태, 출산 이 세 가지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사고만 하지 저도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뭐 수술해야지 뭐 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사고인가 라는 생각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제 생각을 오히려 조금 더 바꿔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군가가 수술을 한다는 것과 출산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맥락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들이 같이 모아질 수 있는 있는 것이 그게 어떤 순서인 것 같고 지금 사회 분위기는 어떤 그런 실제로 그 당사자들에게서 이제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맥락들 자체는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에 대한 얘기들만 허공에서 이렇게 공론화되면서 떠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잘 짚어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순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자 한번 우리 판을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자이지 댄스 타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 혹은 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피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또 남녀 간의 어떤 섹스와 관련된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도 이제 심심찮게 이렇게 등장하고 또 전문 배우인 박지혜 씨와 송삼동 씨를 동원해서 그런 과정,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더 흥미롭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카세트를 하려다가 그 여자친구가 그거 가져왔어? 콘돔 가져왔어? 그러니까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남자친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내 가방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서 콘돔이 주르륵 나오니까 남자친구가 너 이런 거 갖고 다니니? 이러면서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한 남자들의 이중성.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피임에 대한 책임을 사실 져야 되는 게 여자에게만 전가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 성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어떤 낙태라고 하는 어떤 또 상황으로 이어지는 원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영화가 흥미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축적으로 좀 재밌게 넣고 싶었던 건데, 사실 남자들이 그렇게 잘 안 챙겨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놈들하고는 섹스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청취하시는 여성분들 특히 콘돔 안 챙겨오는 남자친구 바로 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면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해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콘돔을 가지고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다고 안 가지고 오고 만약에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얘 좀 해픈 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화가 상당히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아주 조숙한 친구였죠. 여자친구랑 덜컥 임신을 덜컥 임신을 시킨 거예요,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낙태를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오지도 않은 거예요, 병원에. 여자 혼자 보내고. 저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꽃 한 송이를 또 들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 낙태 수술하는데 갔죠. 갔더니 제가 이제 애기 아빠로 이제 오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이 저한테 아유 나이도 어린데 왜 그랬어? 좀 조심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낙태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 바로 직후에. 그래서 제가 가서 따졌죠. 왜 헤어졌냐? 했더니 야, 낙태한 여자 재수없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귀 같은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랑 헤어지셨어요? 바로 절교했죠, 저는. 예. 그 친구하고 너하고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절교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 그 많은 남성들이 낙태나 임신은 그냥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많은, 예. 그런 문화들을 이 영화도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실례로 제 인터뷰를 했을 때 되게 많은 경우가 병원에 남자친구나 혹은 남편이 안 왔어요. 안 오는 네, 대부분. 근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 진짜 그 꽃 한 송이를 들고 갔으면 그 수많은 낙태 경험을 얘기했던 여성들이 어떤 지금과 같은 분노나 아니면 어떤 쌓여있는
트라우마들이 그 꽃 한 송이가 있었으면 좀 되게 달랐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어쩌다가 제가 그래서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사고의 원흉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정말 대단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피임을 남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혹여라도 낙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는 싸늘해지는 게 대부분의 또 남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영화 자 이제 댄스 타임에서 뭐랄까요, 좀 풍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다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만 흐르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보면 또 피식피식 웃음도 나오고, 나름대로 어떤 그 연출적 색깔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관객들이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감상해 주시기를 원하실지 감독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는 이 영화를 커플 영화로 되게 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남녀가 같이 봐야 돼요, 진짜. 이런 영화는 정말. 예. 그저께 시사회 때 그 특별 시사를 했는데 진짜 커플들 오셨는데 너무 막 해맑게 막 보시고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집이 듣고 있고 손잡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시사 경품으로 콘돔 하나씩 나눠주셨으면 좋았어요. 예, 그 당연히. 나눠줬어요? 예, 저희 협찬 받는 게. 바닐라 맛? 바나나 맛? 뭐 종류가 몇 개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랑 뭐 예, 예, 당연히 네, 갖고 잘하셨습니다. 있고. 그 얘기는 뭐 단순히 이제 커플만 국한시키는 건 아니었고, 어떤 이제 관계들이 되게 친밀한 관계들이 좀 더 이런 얘기를, 사실 이런 성과 관련된 얘기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 영화가 촉매제가 돼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좀 관계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즐겁게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 관객 여러분들께 이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그 상영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 정보 차원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감독님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개봉인데 서울 지역의 이계관에서 현재는 하고 있고요. 서울 광화문 인디스페이스랑 신사역 인디 플러스 극장에서 오늘부터 시작하고 아마 7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경기 지역에서도 한 7개관 정도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 고양, 성남, 오산, 수원 등지에서 하니까 예,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생각 있는 커플 여러분, 반드시 자 이제 댄스 타임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개봉일에 나와주신 조세영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 167개 나라에 선판매됐다고 개봉 전
감독의 일본 영화 고백 가운데 흘렀던 라디오헤드의 라스트 플라워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워하십시오.